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크나큰 변수들의 연속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어쩌면 너무 이른 나이일지 모르는 시기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걱정이 들었죠.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단 저희 친정 엄마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외로움을 정말 정말 많이 타는 성격이셔서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뭐랄까요? 한떨기 물망초 같은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평생을 정말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던 분이셨어요. 친정엄마가 혹시나 요리를 할 때 손이 다치진 않을까 옆에서 내내 지켜보고 혼자 집안일 하는 꼴을 절대 못 봐서 뭐라도 하나 꼭 거두시던 분이 바로 우리 친정아버지셨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아니 자식들은 어디서 뭘 하든 말든 다쳐서 빨간 약 바르면 그만이야 하시던 분이 친정엄마에 관한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셨었으니까요.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친정엄마는 나이를 한 해, 두 해 먹어갈수록 점점 더 공주님이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의 기억에서도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샤랄라한 원피스만 입고 다니셨었고요. 어딜 가든지 친정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덕분에 저랑 오빠는 친정엄마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으로 키워졌죠. 자식들 입장으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공주님이신 우리 친정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고 친정엄마 위주로 돌아갔으니까요. 우리 오빠는 그게 그렇게 진절머리가 났을까요? 20살에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유학을 떠나겠다고 미국으로 가버린 오빠는 몇 년간 잘 있다는 연락을 간간히 보내오다가 한순간에 연락이 두절돼 버렸어요. 네 오빠가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되었던 적은 없는데 정말 미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아이, 거기는 무기들도 소지할 수 있는 나라잖니. 인종차별을 당했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당장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아들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엄마,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데요. 오빠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오빠를 찾아요? 이미 경찰에 신고도 하고 있으니까 진득하게 기다려봐요.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야 경찰이 훨씬 더 빨리 찾아주겠지.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니? 누가 보면 나이 30은 먹은 줄 알겠다. 이제 겨우 갓 20살이면서 네 오빠 걱정도 안 되는 거야? 아유,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정말 작은 반항 정도면 좋으련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밥도 못 먹겠고. 저희 집에서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빚까지 낼 생각으로 오빠를 유학 보내놓은 것이었는데 우리 오빠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학창시절에 우수한 성적을 놓친 적이 없었기에 수능을 포기하고 군대에 바로 갔다 오겠다고 했을 때도 온 가족이 경악에 물들었었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유학을 가겠다면서 말을 할 때도 왜 저러나 싶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 조건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걸 보고 2번 경악을 했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떠난 오빠였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가족들의 똥줄이 탔겠어요. 처음에는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 백방으로 찾아보려고 연락도 돌려보고 하다가 결국에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나중에서야 경찰을 통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돌아온 말은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요. 한국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에 대한 모든 관심 지원 다 끊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라는 아들을 낳은 적 없었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지워버리시라고요. 그때 우리 가족이 느낀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오빠는 그 연락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친정엄마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죠. 그 뒤로 친정엄마는 저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은 자식은 저 하나라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친정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창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싶은 나이에 저는 집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고 통금 시간까지 지켜야 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오빠처럼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남들 다 가는 교환학생 3개월 프로그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교수님 추천으로 무료 교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가지 못했죠. 친정엄마는 저도 오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저를 절대적으로 본인 옆에 두려고 하셨었고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벌써 하겠다고? 엄마랑 더 같이 살지. 엄마가 너까지 시집가고 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 요즘은 결혼도 30 중반 넘어서 한다고들 하는데 뭐 이리 일찍 시집을 가려고 그래. 나랑 같이 더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하다가 결혼하면 좋잖아. 여보, 그만합시다. 언제까지 딸 자식이라고 우리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키울 수 없는 거 아니겠소.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시집 보내야지. 아예 안 그래? 친정 아버지께서 친정엄마를 설득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노처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결혼식 날 정말 장례식장을 상상하게 만들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는 친정엄마 때문에 저는 환하게 웃지도 못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 친정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서 붕어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저를 시집 보낸 사람이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래도 친정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친정엄마 옆에 있어 주었고 외로움을 달래주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이랑 나름의 신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지요. 물론 우리 남편도 친정엄마의 극성 때문에 개고생을 했을 거란 생각을 했죠. 친정엄마는 아주 사소한 일이 생겨도 저를 그렇게나 찾았고 제가 일이 바빠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전화를 해대면서까지 저를 찾으셨거든요. 남편은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지만 그래도 친정아버지께서 가운데서 잘 조율을 해주셨기 때문에 버티고 살았었는데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게다가 한평생 옆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친정엄마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절을 3번이나 하실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셨죠. 전 정말 걱정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결혼 7년 차, 갑작스러운 일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5살, 3살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남편도 혼절을 반복하는 친정엄마를 보면서 걱정이 많은 듯 했어요. 저희 친정집은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분명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더 애타게 찾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친정엄마의 옆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 이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짐을 옮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집값이라는 게 또 엄청난 문제이긴 했거든요. 우리 집하고 친정집하고는 동네 자체 학군이 달라서 집값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친정엄마의 집착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었는데 제 욕심만 가지고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가까이 가는 걸 남편은 꺼려했었거든요. 장례식이 전부 끝이 난 다음부터는 친정엄마는 정말 제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남아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고 너무나도 무서워하셨거든요.
매일같이 그 40분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에 와서는 제 옆에 달라붙어서 있으셨는데 우리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방이나 옷에 들어있는 가죽 도매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매 시장의 특성상 발주가 새벽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 해가 다 뜨기도 전에 출근을 해서는 오후쯤에 퇴근을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매일같이 집에 있으니까 무척이나 불편해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남편과 은근히 트러블이 있었죠. 여보, 내일은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외투 좀 챙겨줄 수 있어? 내가 책상 위에 올려둔 영수증 묶음 있지? 그것도 미리 가방에 좀 넣어놔줘. 아니, 김서방, 그거 챙기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딸을 시키고 그래. 김서방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죄다 우리 딸한테 떠넘기고 그러냐고. 아니, 자네가 스스로 좀 해야지.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다고 했어요. 그냥 양말을 좀 가져다 달라, 서류 좀 챙겨놔 달라, 입어야 할 외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찾아달라, 이런 일상적인 부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남편의 그런 부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나무라고 그러셨거든요. 당연히 우리 남편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었죠. 매일같이 죽치고 있는 장모님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부탁까지도 투집을 잡았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남편도요, 외동아들이라서 오냐오냐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공주인 친정엄마를 떠받들며 사느라 그런 행동들이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잘 맞아서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내내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나 집으로 돌아가시는 친정 엄마 때문에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친정엄마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죠. 누구보다 외손주들을 사랑한 외할머니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정말 친정엄마가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좋아했지만 저희 남편은 점점 더 겉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봐야 친정엄마의 잔소리만 들었으니까 그럴만 했죠.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눈치를 엄청나게 봤거든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신혼집 전세 명의를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요, 전세금도 전부 보태주셨고요. 저희 시댁은 저희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집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나마 남편이 가죽 도매상 일을 하면서 돈을 꽤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는 시댁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저한테 잔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돈이 매번 저희 아들 집에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주제 넘었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아들 집이라니요? 그 집은 저희 남편이 해준 딸 명의의 집인걸요. 제가 저희 딸 집에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위가 불편해한대요? 아이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단지 합가를 한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보낼 시간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사위가 불편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돈께서 그린 말을 하시니 제가 좀 그렇네요. 저희 집에서 해준 딸 집에 놀러 가는 것뿐인데. 시댁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우리 남편은 답답해했어요. 남편의 마음도 너무나도 이해가 갔죠. 아니, 장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우리 집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집값 못 보태줘서 미안해하는 것밖에 못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미 해준 집인데 왜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모님이랑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라서 너무 싫다고. 저는 양쪽에 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니까 내가 더 챙겨야지. 그래서 외로움 없이 지내게 해드려야지 했다가도 엄마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매번 우리 집으로 오는 걸 막을 수 없으니 미치고 펄쩍들 노르셨죠. 솔직히 저도 우리 엄마 딸이잖아요. 친정엄마가 집에 오면 편하긴 했거든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봐주시는데 어떻게 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친정아버지 보험금 받으신 걸로 아이들 용돈도 챙겨주시고 저한테 생활비 부족하면 보태 쓰라고 카드도 주시고 그랬는데 싫지 않죠. 제 엄마잖아요. 너 왜 내가 준 카드는 안 쓰니? 그거 팍팍 써. 아끼다가 똥 된다. 근데 김서방은 왜 맨날 이렇게 퇴근 시간이 늦어져? 예전에는 해 지기 전에 들어오더니만 이제는 해가 다 져도 안 들어오네. 김서방이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면 우리 딸이 힘든 거 아니야? 아휴, 내가 걱정이 되어서 안 찾아올 수가 있나?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대요. 일 바쁘면 좋은 거지. 우리 가족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소린데. 아유, 엄마 벌써 9시가 다 되어간다.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셔요. 그래. 또 집에 가려면 지하철을 40분이나 타고 가야 하는데 집에 가면 정말 쓰러져서 잔다는 거 아니니? 피곤해 죽겠다. 그래. 이만 가보마. 남편은 8, 9시 사이에 친정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엄마랑 마주치는 게 싫었는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아마 상상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 그리 티를 내지도 않았고요. 계속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으니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솔직히 이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죠. 도대체 장모님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출근 도장 찍으실 거래? 주말은 좀 참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겨우 쉬는 건데 푹 좀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다고.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들이닥치는데 내가 언제 쉴 수 있겠어. 이거는 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근데 당신도 우리 오빠 일 알고 있잖아.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본인 품을 떠나가서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겠지. 우리 오빠가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겠어.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 잘하라고 하진 않잖아. 그럼 뭐해.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를 퍼부으시는데. 제발 그만하고 싶다 제발. 장모님이랑 잠만 같이 안 자는 거지? 같이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아휴, 나 오늘도 나갈 거야. 솔직히 남편의 말도 틀린 게 하나 없었죠. 친정엄마의 집착을 저도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반항도 해보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울기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포기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낳아서 첫정으로 키운 아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렸으니 공부도 곧잘 하고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해서 미국에 가겠다는 말에 지원 팍팍 해주었더니만 미국에서 돌연 연락두절,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살겠다는 첫째 아들의 변덕에 큰 상처를 입으셨겠죠. 친정엄마가 느꼈을 배신감이 이해가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더니만 장모님이 거머리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이었으니 입장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1년째가 되는 날 친정엄마가 드디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초등학교에 올라갈 나이가 머지않았는데 아예 학군 같은 거 신경 써야 할 때 아니니? 네가 똑똑하니까 애들도 똑똑할 게 틀림없다.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는 곳으로 건너오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내 욕심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오가면서 사느니 합가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합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 지금처럼 서로 오가면서 소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이랑 상의도 해봐야 하는 일인데 요즘 그이 일이 바빠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합가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할 수 있니?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격이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서운하다 서운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도 말이야.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나 다름없고 합가를 하게 되면 우리 집으로 오게 될 건데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 왜 싫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니, 싫다는 건 아니고 그이랑 이야기를 해봐야죠. 저도 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김서방이 나 불편해하니?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사는 집이 평수도 훨씬 넓고 게다가 요즘 직구하는데 필수라는 초품화 아파트 아니겠니? 초등학교도 보내기 쉽고 말이야. 중고등학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들로 쭉 깔려 있는데 애들 생각은 안 할 거야.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움직여야지. 그이 퇴근하고 오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모르겠어. 그이 직장이 엄마네 집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잖아. 출퇴근이 쉬운 게 아니니까 고민 좀 해볼게요. 저는 차마 남편에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친정엄마가 합가를 하자고 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반대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괜한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한숨과 함께 의외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 솔직히 지금도 말이야. 합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아니야? 난 그런 거 같은데. 내가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볼게. 나도 당연히 엄마한테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더라고. 애들 미래 생각해서는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거기가 또 유명한 동네잖아. 지금 이사 가서 1년 정도 적응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애들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쪽은 워낙 유학 가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내신도 잘 주는 편이라고 하던데 우리 애들도 유학은 못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나와야지. 학군? 그렇지. 그 동네가 워낙 학구열이 장난 아니게 높은 동네긴 하지. 애들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말이야. 지금 이 집 전세를 뺏고 장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은 누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 우리한테 오는 거야? 아니면 장모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해봤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눈 건 아니고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만 해둔 상태였어. 그럼 그 전세금 이야기나 한번 나눠보고 답을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튼 장모님이랑 조금만 더 이야기해봐. 하긴 전세금이라는 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우리 돈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친정엄마가 달라고 하면 김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어김없이 친정엄마가 집에 찾아오셨죠. 김서방이랑 이야기는 좀 해봤어. 고민은 좀 해봤고 김서방 반응은 어떤데?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합가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이도 뭐 부정적이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집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응? 전세금? 그거야 당연히 내 돈이지. 네 아버지가 해준 전세금인데 당연히 내 재산이지 않겠니?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왜? 김서방이 그거부터 물어보라고 시키던? 아무래도 그 입장에서는 이 집을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해준 집이니까 이 집 전세금 또한 우리 부부의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에휴, 또 돈 때문에 꺼려지는구나. 그래, 그러면 말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있잖니. 그 집을 네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이 집 전세금은 내가 가지고 가마. 그러면 훨씬 이득 아니겠니? 너희 부부한테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말이야. 재산이 다 너한테로 넘어가게 될 텐데 미리 큰 것들은 네 이름으로 넘겨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구나. 전세금 뺀 돈으로 세금 처리할 것들 하고 지금 사는 집은 네 명의로 돌려주마. 어때?
이 정도면 김서방도 구미가 단결만 하겠지. 친정집 명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웬 떡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집 전세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동네에 집을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집값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전세도 아니고 매매이니까 저희 부부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오자마자 냉큼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엄마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이야. 전세금은 엄마가 가져가는 걸로 하고 친정집을 내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하더라고. 집값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우리 부부한테는 훨씬 이득이지 않겠어? 우리 그러니까 집 명의도 챙기고 학가도 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현금은 장모님이 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유, 내가 지금 말이야. 사업장이 조금 힘들어. 자금이 매우 부족해서 전세금 뺀 돈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말이야. 전세금은 장모님이 가져가고 집 명의가 당신 명의로 떨어지는 건 나한테 소용이 하나도 없는 일이야. 게다가 말이야. 장모님이랑 학가를 한 번 하고 나면 분가를 다시 하긴 어려울 텐데 내가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건데 나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 않겠어? 내가 굳이 학가를 해야 하나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고민이 되네.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내가 당신 사업이 힘들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무신경했다. 정말 미안해. 당신도 애들 챙기고 장모님 챙기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했겠지. 나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매번 늦게 들어와서는 잠자고 출근하기 바빴으니까. 우리 부부 대화가 많이 부족했잖아. 나도 뭐 당신한테 힘든 거 티를 안 내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 당신 그럼 이런 건 어때? 엄마가 친정집을 내 명의로 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집 당신 명의로 돌리자. 뭐? 장모님이 사시는 집을 당신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받자고? 그래도 돼?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뭐 어때? 당신 명의로 하고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 당신 사업장 많이 힘들다며. 일단 급한 불 끄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야? 벌어오는 돈으로 빚 갚으면서 같이 힘내서 살면 되잖아. 어차피 평생 부부의 연을 맺은 상태인데 누구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 불편해서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 주말에 자꾸 나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미안하고 고맙고 하니까 당신 이름으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솔깃하긴 한다. 나도 지금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니까. 정말 내 명의로 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이사 준비할 수 있지. 솔직히 아이들한테도 훨씬 좋은 조건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고 장모님도 당신이랑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당신도 장모님 도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지 뭐.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친정집 남편 명의 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집을 남편 명의로 하자고 했고 친정엄마께도 말을 했어요. 친정엄마도 솔직히 그동안 사위한테서 느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맨날 집에 와 있으니까 사위가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 너희 부부가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일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마. 어차피 평생 부부로 살겠다는데 그깟 집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었든 무슨 상관이니. 네 아버지도 나랑 그랬다. 당신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당신 재산이다 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김서방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마. 그쯤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랬어야 했던 것처럼 짜인 각본처럼 일이 척척 들어맞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집에 명의 변경을 하면서 나오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인복은 많은 건지 뭔지 주변 도움받아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 처리하는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금방금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집 명의를 다 변경하고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도 전세금을 받아야 했고 아무튼 이래저래 엄청 정신없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 다 버리고 이사 전에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하느라고 2주일 정도 친정엄마가 같이 우리 집에 지내게 되었어요. 이럴 때는 또 집이 2개 있다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2주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처리가 끝이 나고 이사 가기 3일 전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황당했죠. 여보, 이분은 누구야? 아, 혹시 당신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직원분이신가?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있어서 이 시간에 같이 온 거야?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막 저녁을 먹을 참인데 일 이야기 하실 거면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네요. 직원? 저 직원 아닌데요? 정말 듣던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대로만 보고 믿는다고 하더니 네? 초면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도 아니시면 누구세요? 아니, 이렇게 집에 온 이유가 뭔지. 제가 남편을 보면서 궁금해하며 물었는데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는 머리를 베베 꼬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친정엄마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일어나겠구나 싶으셨는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아니, 아직도 사태 파악이라는 게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어느 회사 직원이 사장님이랑 같이 사장님 집에 가서 퇴근 후에 일을 하겠어요. 혹시 회사 일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제가 직원이겠냐고요. 누구신지를 밝힌 적이 없는데 제가 그걸 어찌 알겠나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고 저희 남편이랑은 무슨 사이신데요? 뭐 때문에 집까지 와서 비아냥거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남의 집에 오셨으면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게 아닌지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대놓고 말을 해줘야겠네. 내가 누구냐고? 나 요즘 네 남편이랑 만나는 여자야. 입에 웃음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밥 준비를 하던 저도 그렇고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온 친정 엄마도 그렇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두 귀로 들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멍해졌고요. 이명이 귀에 삐 하면서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 안더니만 제 앞에서 막 깔깔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부인이 앞에 있는데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남편도 미친 건가 싶었고요. 깔깔 웃는 그 목소리는 더 미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야, 이 호탕한 여자야. 뭐라고 말을 하려나 궁금해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무슨 말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꽂아. 내가 이러니까 예뻐 죽겠다는 거야. 아이고, 오래간만에 정말 배 찢어지게 웃었네. 내가 당신 덕에 웃는다니까. 요즘 통 웃을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아주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러니까 나랑 만날 자격이 있지. 지금 나를 앞에 두고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라도 하는 거야? 당신 가죽 도매 사업하다가 개그 너튜버로 전향이라도 했어? 이게 사실이라고 쳐도 말이야. 뻔뻔하게 그저께 바람을 피운 상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떡하니 우리 엄마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집인데 내가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겠어?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들은 그대로야. 내 옆에 떡하니 있는 이 여자가 요즘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라고. 하긴 뭐 요즘도 아니긴 하지.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년 넘지 않았나? 뭐?
뭐라고?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서 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내 앞에서 1년 동안 바람을 피운 여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애들 방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지금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그렇지만 바람을 피운다고 쳐. 어떻게 내연녀를 집까지 끌어들여 와서는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미쳤어? 미쳤지. 미쳤어. 내가 미치고야 말았어.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는 모르지? 야, 갑자기 10억이 훌쩍 넘는 집이 내 손안에 떡하니 굴러 들어왔는데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 진짜 기분 째져서 미치겠더라. 고맙다. 우리 둘이 함께 살 신혼집 챙겨줘서. 신혼집이라니. 정말 한순간에 너무 많은 일이 귀에 들어오니까 이해력까지 바닥이 난 기분이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앞에서 신혼집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이해력 자체가 딸리는 거 아니야? 네 잃어버린 오빠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니만 너 왜 그래? 하긴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 진절머리 나는 집구석을 일찌감치 탈출했겠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매일같이 쳐들어와서 제가 오갈 곳 없이 방황을 하니까 이 여자가 제 옆에 떡하니 굴러 떨어지더라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집. 장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바람도 피울 수 있고 게다가 집까지 떡하니 생기게 되었으니 장모님께는 평생 저라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 여자랑 바람이 났다 이 말이야?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저 우리 엄마는 핑계거리였던 거 아니야? 애초에 저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이때다 싶어서 우리 엄마 때문에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눈 맞은 거라고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그게 지금 중요해? 결과적으로만 보면 장모님 때문에 불편해서 바깥에서 바람 피웠다 이거지. 순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람을 피웠는데 집까지 떡하니 굴러 들어왔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 장모님이 합가하자고 말을 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전세금이 나한테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더 좋은 게 내 손에 들어왔네. 어차피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혼하게 되면 그 집도 물 건너가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 알지? 당신 이름으로 받았으면 중요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들어갔을 텐데 집 명의를 받아냈더니 이혼을 해봐야 나는 이득이라 이 말이야.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위자료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봐야 뭐 5천만 원? 그것도 안 나올걸? 네가 나랑 사는 동안에 돈을 벌기로 했어? 아니면 재산을 불리기로 했어? 뭘 했어? 이 집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없어서 재산 분할도 얼마 못 받을 건데 나야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니겠냐? 당신 정말 기가 막힌다. 내가 이런 인간인지도 모르고 평생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 정말 소름 끼쳐.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우리 모두를 속여왔다는 거 아니야. 학가 이야기가 나오면 전세금이라도 먹고 튀려고 했는데 집을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기다린 거잖아. 빙고! 바로 그것을. 이제야 좀 이해를 하네. 게다가 그 아파트 위치도 학군이 좋은 동네니까 집 내놓기만 하면 팔린다고 하더라.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다 이 말이지.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내 손안에 굴러 들어왔는데 그 돈 평생 벌어도 못 만지는 사람이 태산이라고. 정말 황당하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분명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둘 것 같아? 법조계에 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당신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다 별 볼 거 없는 회사원이잖아.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변호사 알아본다 한데 내가 집 팔고 난 다음일 텐데. 맞다. 당장 3일 뒤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은 언제 구할 거야? 내 명의로 된 그 아파트는 리모델링 끝나면 내가 새 살림 차릴 거라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거든.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이혼이나 하자. 뻔뻔하게 지금 누가 누구 입으로 이혼을 입에 올려? 너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소송도 못 거는데 어쩔 거야. 이혼 못 해주겠다고. 아, 과연 그렇게 우길 수 있을까? 너 내 집에서 지낼 권리 없어. 당장 내가 쫓아내면 빈털터리 주제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인심 써서 위자료로 1억 챙겨줄게. 소송을 안 해, 뭐 안 해 해서 위자료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서 어디서 살 거냐고. 애들 데리고 살피려고 하려면 못해도 1억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 지금 우리 엄마 집에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거 우리 엄마 집이라고. 네가 뻔뻔하게 내 언니 데리고 들어가서 살 신혼집이 아니라고. 이 미친놈아.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우리 세 부인 손에 물 묻히기 싫은데 내가 인심 한 번 더 쓸게. 장모님이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반찬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잖아. 손이 느려서 그렇지. 내가 네 엄마는 모시고 살아줄게. 모시고는 아닌가? 우리 집에서 집안일 하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할게. 나 엄마 없이 살아서 엄마랑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아줌마 지금이라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아줌마 돈도 많다던데 나도 딸로 좀 받아주라. 그럼 우리 자기는 여전히 아줌마 사위 되는 건가? 이 미친년놈들이 내 앞에서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너네 다 지옥으로 떨어질 줄 알아. 내가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갈 것 같아? 나도 법적 지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 니까짓 게 무시할 인간이 아니라고. 어이씨구 휴대폰 들어서 뭐하게? 뭐 어디 인터넷에 무료 법률 상담소 이런 데 전화라도 해보게. 네가 아는 변호사가 있냐? 뭐가 있냐?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빌라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게 1억 준다니까. 물론 앞으로 먹고 살 게 문제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디 뭐 시장에서 나물이라도 팔든가 폐지라도 줍든가. 하지만 남편놈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인간도 아니고 저에게도 든든한 백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보란 듯이 남편을 노려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혹시 박 검사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네, 어디세요? 네, 제가 박 검사님 친동생입니다. 박주영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만요 하더니만 연결해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개자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물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은 덤이었죠. 야, 너 지금 무슨 쇼를 하냐? 박 검사님 친동생? 이게 아주 그냥 검사 사칭까지 해가면서 쇼를 하고 있네. 너 이거 불법이야, 알아? 내가 지금 쇼하는 걸로 보이니? 제대로 보여줄게 두고 봐봐. 이게 쇼인지 아닌지. 주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휴대폰으로 연락해도 받았을 텐데 사무실로 연락해서 놀랐네. 오빠, 내가 지금 말이야 무척이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일 언제 끝나?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주소는 내가 보내줄게. 오빠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 아니 그 개자식은 다시 한번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야, 너 무슨 배우들 섭외라도 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고 있어. 너네 오빠랑 연락 두절된 지 20년이라며. 너네 오빠 미국에 있다며. 이제는 하다 검사 사칭까지. 너 이거 내가 진 거 제대로 잡아서 아주 콩밥 먹여주마. 그 말이 끝이 나기 무섭게 꾹꾹 화를 참아왔던 우리 친정엄마가 이 개자식의 뺨을 확 후려갈겼어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놈의 얼굴이 휙 돌아갔고 옆에 있던 상간녀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이 검사라고 하니까 쫄리나 봐. 너 같은 개새끼는 더 쳐맞아야 돼. 감히 내 집을 호의로 넘겨줬더니만 상간녀랑 살겠다고 말을 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이성을 잃고 분노의 발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개자식이 사람 새끼는 맞는지 차마 저희 친정엄마에게 반격은 못하고 그대로 처맞고 있더라고요. 상간녀가 친정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도 이판사판 개판이다 싶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기 시작했지요. 그런 개싸움이 벌어진 지 50분이 지나서야 우리 오빠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우리 오빠가 튀어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간략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오빠가 22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인종차별도 당하고 뭐 이래저래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만난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틀어지게 되고 믿었던 아시안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 세상 가고 싶었다고 했어요. 학교에 휴학기를 내고 여행을 다녔는데 집에는 학교에 다니는 척하고 학비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된 것이었죠. 학교는 휴학 상태인데 시간은 흘렀지. 집에서는 언제 돌아오냐고 하지.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연락 끊어버린 거였어요. 미국에서 그냥 눌러붙은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도피 시작과 다르게 비자 문제가 엮이니까 다시 학교에 복학 신청은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휴학, 복학을 반복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았고 워낙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정말 3년이면 끝날 것을요 7년에 걸려 끝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 뒤에 취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적성이 안 맞더래요. 그런데 미국은 프리랜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낸 뒤에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는데 아시안계에다가 수임료 차별도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환경도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적응이 잘 안 됐다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변호사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 임용고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시험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그 뒤에 오빠는 2년 만에 검사 임용에 합격을 했고 검사로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 사죄를 드리려고 수소문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된 겁니다. 차마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엄마한테는 전화도 못하고 저한테 겨우겨우 연락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 집에 찾아와 울고 불고 빌고 엄마랑도 화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길 배웅도 못하고 저는 정말 쳐 죽일 놈입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미국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너무나도 미성숙한 어른이었던 시기라서 제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좋고 저를 내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어미가 자식을 내칠 수 있겠니?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내 아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아휴, 정말 고생했다. 그래도 검사식이나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끈끈하게 잘 붙어보자. 내 아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극적인 화해를 했고 오빠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친정엄마가 용서를 했는데 저라고 못할 거 있겠나요? 그 뒤로부터 오빠가 참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명의 이전하는 것도 조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빠가 집에 떡하니 등장을 해서 불륜이나 저지른 개자식에게 또박또박 말을 했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누군데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명의 반환 소송도 가능하고 바람까지 피웠으니 위자료에 그건 네가 모은 예금 신탁에 대한 거,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몰랐지? 거기다가 내 여동생의 남편이라 해서 알아보니까 가족 도매를 하던데 그것도 문제가 많던데. 불법으로 도축한 가죽을 가져온 정황도 파기되고 중국산 가죽을 원산지 속에서 판 것도 확인을 했다고. 조만간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인생 파란만장할 거야. 내가 우리 검찰청에서 아주 소문난 도베르만이거든. 한 번문 사냥감은 놓치지 않는다고. 아주 기대해도 좋아. 아니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당신이 무슨 주제나 된다고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데. 가족이면 다야? 가족 같아야 가족이지. 게다가 나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고 피해본 것도 없으면서
아니, 내 사업장 왜들 먹여? 누가 함필 줄 아니랄까 봐. 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휘두르겠다는데 너야말로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피해본 피해자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고발하자고 말을 하면 되지. 넌 그냥 앞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게 빠를 거야.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당연히 응당 죗값을 치러야지.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저 망나니 같은 인간한테 지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면 앞으로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든든하게 말을 해주는데 당연히 저랑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마치 미리 준비했던 사람인 것 마냥 오빠는 사건을 파헤치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명의 반환 소송부터 진행을 했는데 와, 검사인 오빠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개자식이 상간녀와 짜고선 집을 꿀꺽할 계획을 짰던 대화 내용까지 전부 샅샅이 뒤져 찾아내더라고요. 이것도 영장 청구를 해서 받아내게 되었는데 그 대화 내용에는 저를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모욕과 명예훼손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개자식의 사업장은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불법으로 돈을 불린 증거까지 전부 파악이 된 덕분에 사업장에 대한 소송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장 명의 반환 소송 중이라서 저랑 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오빠가 집을 빌려줘서 거기서 지낼 수 있었고요. 개자식은 상간녀와 함께 시댁으로 쫓겨났는데 그나마 양심의 털이 있던 시댁 식구들은 개자식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전화를 할까 말까 수백 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다. 이 죄를 내가 어째 다 씻어낼 수 있겠냐마는 정말 미안하다. 용서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그놈의 자식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했어. 뻔뻔하게 바람 피운 년까지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겠다 하지 뭐냐. 내가 소금 뿌려서 쫓아냈다. 마음 같아서는 바람 피운 년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네 소송에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했다. 앞으로는 2번 다시 연락 안 하마. 정말 미안하다. 불륜을 저지른 그 2사람이 어디서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조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제가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까지 빵빵하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소송 진행과 별개로 그 사업장에서 번 돈만큼 재산 분할 신청도 했고 말이죠. 개자식은 우리 친정집 하나 끌꺽하려다가 그 이상을 저에게 물어주게 생겼으니 망연자실한 상태였고요. 재판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간녀는 이 인간이 빈털터리가 되니까 도망갔다더라고요. 내가 멍청했어. 장모님이 집 주신다 했을 때 그냥 감사하게 받고 거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바람을 피웠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나 빈털터리 됐다고 도망가고 나는 사업장도 망해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고 아이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당신이 내 전부였는데 아이들도 그래. 아빠 없이 사는 게 행복할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무슨 화생방 훈련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인간에게 배신당한 그 기분을 어떻게 잊겠어요. 냉큼 꺼져 하고 가운데 손가락 떡하니 올려주었죠. 물론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게 태산이지만 오빠 덕분에 좋은 변호사 붙여서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오빠랑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오빠도 미안한지 저랑 우리 엄마, 제 아이들까지 알뜰하게 살펴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래서 의료계 쪽이랑 법조계 쪽에 아는 사람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 건가 봐요. 정말 무사히 모든 일 치르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엄마가 명의 이전을 해준 덕분에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건지 선견지명으로 쓰레기 인간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